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를 보고 남자들 다 좋은 사람들만 나와.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1월 3일에 방영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를 보고 각자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1탄, 2탄, 3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1탄, 오늘은 전체적인 리뷰와 함께 드라마에서 나왔던 질환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왔던 치료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신병원 혹은 정신질환자를 다룬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봤고요. 그리고 드라마적으로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 모두를 한 명 한 명씩 다 작가가 살피면서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되게 마음이 따뜻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고 또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정말 극적으로 잘 구성해서 보여준 드라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는 동안 공부하는 느낌도 들었고, 저는 이제 심리치료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드라마의 정신과 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의료진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부각이 되고 그 안에서 힐링이 되고 따뜻한 이야기여서 재미있으면서 훈훈하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 다 좋은 사람들만 나와.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했던 대사가 있었는데 박보영이 아프고 나서 복귀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자기 비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동고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비하해요? 라는 대사에 감동을 먹었어요. 남자 캐릭터가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 여자를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민들레 황여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인들일 뿐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심하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물론 정신병동 이야기니까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나도 저랬었지 막 이런 생각을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도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 우울장애도 이렇게 바닥으로 축축 늪에 빠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런 연출적인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의 이제 정신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유튜브 봤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공황장애가 오면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했을 때 남자분들이셔서 군대 가면 화생방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대요. 막연하게. 그런데 그냥 빨대 하나로 잠겨 있는데 그거 하나로 숨 쉬는 그 느낌이 되게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묘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질환이 급성 우울증, 강박증,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망상장애, 망상장애도 피해망상이랑 신체망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현병,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 경계성 지능의 장애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동일한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좀 정신질환의 참여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났다면 그 과정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현병 수용기관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어서 그곳에 가서 응급치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축 처진다든지 그래서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분들이 조금 좋아지면 사회를 복귀시키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목표인데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움받는 게 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여기서 밥도 줘, 잠도 재워줘, 운동도 시켜줘, 프로그램도 해줘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가 지겨워서 나가고 싶은데 내가 과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방귀쟁이 며느리면 아버님 제가 방귀를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거기서 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야 너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왕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 같은지
극작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했을 때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거의 못 하셨던 분, 뭐 이게 싫은지 좋은지도 얘기 잘 안 하셨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기원 선생님 얘기하시기를 뭐가 싫고 좋은지를 얘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나가시는 것까지는 못 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그분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조용병이 환청이 들릴 때 망상과 비슷하게 그거 가짜예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적응적으로 이제 바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실수를 해서 그거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애기들이 같이 놀자고 하신다고 하셨거든. 표정부터 달라지죠. 얘기 나누고 있을 때 표정부터 달라지면 그럼 인사하고 여기 활동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같이 해요 라고 하니까 더 집중하시는 것들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자해 증상이 심한 참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자해 증상이 심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정에서 학대를 장기간 오래 당해서 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자기한테 돌아와서 죄책감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나 자살 욕구가 되게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과는 나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역전된 감정들을 바꿔주는 것, 나를 부당하게 오랫동안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자해는 물론 이제 초기에 금방 좀 좋아졌고 삶을 원하지 않는 마음, 삶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 깊은 우울증이었는데 그것이 또 방향이 전환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설계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우울하신 분 좀 오래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관리도 좀 잘 안 되시고 씻지도 않고 옷도 항상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치료실에 나오시는 것 그 자체가 되게 힘드신 경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날 하루 외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만나면서 점점 마음에서 힘이 생겨서 관리도 좀 말끔해지시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시작하시고 다른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이런 것들 볼 때 좀 보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데 약간의 그런 편집적인 망상도 있고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그 푸른 수염 작품으로 자기의 분노 드러내고 역할 바꾸기 위해서 주인공한테 필요한 것들 찾아주기 한 다음에는 자기한테 억울했던 것들을 좀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에만 있으면서 뭐 분노하지 말고 세상을 좀 달리 보면서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 너를 좀 돌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연극적인 활동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네.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완화되게끔 하기도 하는데 드라마에서 나왔던 치료적인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최준기님이라고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를 해서 한우 우울증이 아이가 이제 돌연사하고 나서 그게 더 심해졌을 텐데 그래서 부인이 자살을 해서 자살한 이후에 신체 망상이 일어난 환자였는데 그 환자한테는 집단 상담을 해서 실제로 애도 할 수 있게 부인한테 하고 싶었던 말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가 있었고 권주영이라고 해서 김효진 배우님이 하셨는데 우울로 인한 가성치매가 왔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쓰기 자기 객관화 시키는 거죠. 자서전을 써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색깔로 표시해 보는 거. 경고성이 노란색이었는데 계속 노란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좀 자기를 거리 두면서 객관화할 수 있었던 부분. 박보영 배우 같은 경우는 급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했던 거는 칭찬 일기 쓰기. 사소한 것부터 칭찬을 써요. 오늘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한다. 내가 오늘 일기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것부터 칭찬 일기를 쓰기 하고 박병희라는 경계선 지능에 자해하는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은 네가 자살이 생각나면 고무줄을 튕겨라 이런 식으로 박보영이 이제 솔루션을 주는데 그게 튕기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얘기해 주실 만한 방법들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저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 떠올리기 하고 그 순간에 내가 발휘했던 힘, 발휘했던 힘 찾고 거기서 내가 추구했던 욕망 찾아보면서 나를 좀 긍정하고 내 힘 찾고 이런 것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업 안에서 하기보다 과제 형태로 가끔 내드리는 건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한테 필요한 행동, 말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리추얼처럼 만들고 그거를 남편에게도 자기가 해주기도 하고 남편에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시라고 과제를 내드려요. 성실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정말 그 효과가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저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신병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병식이잖아요. 근데
근데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어도 내가 막상 그 병과 맞닥뜨리면 나를 객관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보영 배우가 사실 그 역할을 맡았죠. 자기가 간호사였을 때는 되게 지식도 많이 알고 했지만 막상 자기가 급성 우울증이 왔을 때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부하고 약 안 먹죠. 약 안 먹고 알면서 그럼 보면 상담사를 상담하는 게 제일 어렵고 의료진을 진짜요. 치료하는 게 어렵고.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치료적으로 다가가는 건 되게 어려운데 거기서도 나오죠.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거고 신체가 아프면 내과나 외과나 그에 해당하는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보면 되는데 똥꼬윤 얘기하죠. 학문과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렇게 창피하면 숨긴다. 그것도 질환인데 왜 숨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변에 알리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고 어떻게 내가 해줬을 때 좀 편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들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거리가 되게 많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사분들도 한번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질환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것들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드라마라서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